네, 버닝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회사 알바생인 종수는 배달을 갔다가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해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프리카 여행을 가는 동안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죠. 돌아온 해미는 아프리카에서 만난 벤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종수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이 셋은 자주 어울리다가 어느 날 벤과 해미가 종수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벤은 종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취미에 대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종수는 위로를 찾듯 헤매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벤이라고 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 해미를 죽였다. 그래서 해미를 사랑하는 종수는 벤이 해미를 죽였다고 확신을 하고 벤에게 복수를 펼치게 되는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추측해서 보면 그런 영화가 될 수 있겠죠. 예, 메인 서사는 그렇고 서브 서사도 아버지 이야기가 있죠. 그 사이에 아버지가 지역 공무원을 때려가지고 네. 재판을 받다가 결과적으로는 징역을 살게 되는 네. 그 서브 스토리가 그 사이에 또 이어지죠. 네. 예. 그래서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스토리만 봐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미스가 방금 얘기하는 서브 스토리와 함께 연출적인 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메타포가 많아서 사람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진짜 이 벤이 나쁜 놈인 거냐? 이건 사실 뭐 종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인 게 맞지 않느냐? 해미는 진짜 죽은 거냐? 뭐 해미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감독은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을 염두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떠한 해석을 하던 그것은 자기의 영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 라고 규정치지 않겠다라는 인터뷰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이 영화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나오죠. 예. 종수와 해미, 벤이 나오는데 예. 이 3명의 이야기가 묘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종수부터 살펴보면 문예 창작가를 나왔대요. 소설가 지망생이죠. 이 친구한테는 아버지가 있는데 분노조절장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혀서 경찰에 구속이 된 상태고 시골에 있는 아빠의 빈집을 잠시 맡게 된 상황이죠. 예. 소설가 지망생이지만 이 친구가 쓰는 것이라고는 아버지를 위한 탄원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하지만 이 탄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결국 아버지는 징역을 살게 됩니다. 예. 종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과거에 동네 친구였던 해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해미와 잠자리를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쥐뿔도 없는 흙수저에 소설은 쓰고 싶지만 도저히 무엇을 써야 될지 알 수도 없어서 탄원서나 끄적거리는 녀석인데 어렸을 적 우연히 만난 해미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녀만이 자신의 구원처럼 여기는 인물이 종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네. 이 종수와 해미가 파주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주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아, 그쵸. 작중에도 배경으로 설명되어 있죠. 북한의 대남 방송이 메아리처럼 들리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종수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예요. 그래서 훈장도 따왔고 뭐 그 시절에는 히어로였지. 근데 지금은 축산업 하다가 말아먹고 공무원 패가지고 징역살 위기고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해미와 종수는 냉전 공간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인 거지. 그쵸. 그리고서 서울이라는 공간으로 진입하는 데에 실패한 사람들이고. 그쵸. 예. 서울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잖아.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하고 휴전선이 분단되어서 대남방송이 울려 퍼지는 그 공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내던져진 사람들인 거지. 그쵸. 예. 그 점에서 이 영화의 역사성 그리고 계급성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미는 서울에 진입은 했지만 남산타워에서 유리창에 비추는 빚을 연명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태원에 사는 것 같아. 네. 카드 빚을 져서 가족이랑은 의절을 한 것 같고요. 절연했죠. 네. 이 친구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하느냐?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프리카에 왜 가고 싶어 하냐? 그레이트 헝거에 대한 환상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것을 만끽하고 싶은 거죠. 네. 그 이후에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체류를 하다가 벤이라고 하는 수수께끼 인물과 친해지고 종수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어울리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셋은 대마초를 하고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옷을 벗으면서 헝거에서 그레이트 헝거가 되어가는 춤을 추면서 햄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종수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순간 창녀나 하는 짓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라져버립니다. 네. 이 친구는 소설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서사가 있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벤 같은 경우에는 파주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파주에서의 일어나는 확성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재밌네, 아 이런 데가 있네 라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공감을 못해요. 네. 이 친구한테 세상이 진지할 이유가 없어요. 종수한테 야 너가 혜미를 사랑해? 근데 뭐 그렇게 진지해? 그냥 재밌으면 같이 있으면 되고 재미없으면 뭐 버닝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친구한테는 기행이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종수한테 어떤 소설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설을 쓰는지에 대해서 묻고 종수가 좋아하는 소설가의 책을 읽을 정도로 종수한테 관심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노골적으로 후반부에 종수가 미행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는 객관적으로 보기엔 의심을 살 만한 요소가 많아요. 화장실에는 화장품 바구니가 있고 서랍에는 여자들의 액세서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액세서리였는데 혜미가 사라진 뒤에는 혜미가 차고 있던 분홍색 시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미스터리한 인물인데 말 그대로 소설을 써나갔을 때 사이코패스처럼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혜미에겐 재미를 찾기 위한 관계로 보여지는 것 같고 종수에겐 우호적인 느낌으로 다가가지만 종수에게 있어서 벤이라고 하는 인물은 버닝시켜야만 본인의 삶의 의지와 목적을 찾는 듯한 관계로 세 사람이 묘하게 그려지는 게 이 인물들의 구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벤이 이야기하는 비닐하우스는 직접적으로는 혜미가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레이트 헝거에 대한 갈망, 지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보기엔 우스운 거야. 혜미라든지 종수라든지 이런 밑바닥 인생들은 리틀 헝거만이 아니라 그레이트 헝거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절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포르쉐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눈에는 리틀 헝거에 불과한 인생 사는 것들이 뭔 그레이트 헝거냐. 무슨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진지한 결론을 내고 그런 깜냥이 되느냐 너네가. 자위하고 카드빚에 쪼달리고 돈도 한 푼도 없는 인생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닐하우스일 수밖에 없는 거야. 태워버리면 그만이. 돈도 없는 그지들이 무슨 정신의 위대함 찾겠다고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허영을 추구하겠다고 깝치는 게 어이없는 거지 이 사람한테. 그치, 우스운 거지.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계획하거나 의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른다는 거지 그냥 허영덩어리들이. 근데 이게 성중립적이냐면 그렇진 않고 여혐이지. 타겟은 항상 여성이란 말이야. 그쵸. 종수를 비닐하우스로 간주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쵸.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자들의 이야기를 지루해. 하품을 한단 말이야. 이야기 듣다가. 이거는 2번 반복해서 나오지. 혜미의 아프리카 기행기를 들을 때도 하품을 하고 면세점 직원이 중국인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하품한단 말이야. 이 사람에겐 그 이야기들이 다 지루하고 너절한 거지. 저러면서 그레이트 헝거 추구하고 있느냐. 리틀 헝거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것들이. 뭐 이런 마인드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다 처분 대상인 거고. 나도 그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뉘앙스에 대해서 스미스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감독 인터뷰로는 원래 제목이 헛간을 태우다잖아요. 예. 한국에는 헛간이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 오히려 비닐하우스가 많지. 그 버려진 비닐하우스도 실제로 많고 태웠을 때 활활 타기도 하고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채용을 했는데 저는 되게 잘 얻어 걸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닐하우스 특징이 뭐예요? 제철 과일이 아닌데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외래종이라도 환경 비슷하게 만들고 온도 비슷하게 만들어주면은 어느 곳이든 재배할 수 있다고. 아프리카에 있건 저기 뭐 캐나다에 있건 여기 구석진 한국에 있건 비닐하우스에 있으면은 동시에 키울 수가 있거든. 그럼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안에 과일들을 키우고 있는 인물이 벤이라는 거지.
이 벤의 모습을 보면은 여행 가기 전에 계획을 해놔. 그리고 여행을 가서 여자들을 꼬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녀들이 다른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즐거운 경험을 자신의 모임에 데려와서 자신의 하우스 안에서 그녀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안주거리 삼아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죠. 여기서 보면 해미의 아프리카에서 춤사위가 스트립쇼를 하느냐, 분위기에 맞지 않는데 놀이개처럼 춤을 추죠. 그리고 그 장면은 곧바로 클럽으로 이어져서 벤이 키우고 있는 하우스 안에서 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식물이 생명을 다해버리면 그냥 있었던 존재가 아닌 것처럼 태워버립니다. 비닐하우스 태우듯이. 그런 의미에서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맞는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종수는 진짜 비닐하우스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지. 벤이 메타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해미가 메타포가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종수는 화장실을 찾습니다. 소설가를 지망한다는 녀석이 메타포에 대한 은유를 들려줬는데 진짜 실제하는 비닐하우스를 찾는다는 거지. 그리고 멍청하게도 직접 찾아가서 비닐하우스 태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태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이건 메타포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종수의 헛발질은 계속됩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해미한테 중요한 이유가 우물에 빠졌을 때 종수가 구해줬거든. 그 이야기인즉슨 어렸을 때 구해줬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최근에 만났을 때 남산에서 비춰주는 빗줄기를 받아야지 겨우겨우 생존할 수 있는 우물 같은 서울의 공간에서 우연히 종수를 만나서 종수가 자신을 구해내줬다는 그런 메타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멍청한 종수 녀석은 메타포로서 이야기한 우물을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찾으려고 해미의 가족에게도 물어보고 본인의 어머니에도 물어보고 이장님한테까지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종수의 헛발질이 계속되면서 이야기가 점점 벤이 해미를 죽였어야만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재미있게 풀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비닐하우스 직접 돌아다니는 거는 원작에 원래 있던 설정이다. 그렇기도 하죠. 사실 원작의 요소를 모티브만 갖고 왔다고 하지만 거의 그대로 원용한 게 많아요. 심지어 벤과 종수의 대사 같은 경우도 원작에 있던 대사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루키가 헛간을 태우다를 발표하면서 표절 논쟁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포크너의 번 버닝을 이게 베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포크너의 번 버닝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헛간을 태워버렸어. 그리고서 마을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고, 뭐 그런 계급적이고 인종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그리고 결말은 또 위대한 개츠비스러워요. 근데 위대한 개츠비 하면 또 하루키가 가장 좋아하는 수설로 유명하거든. 앞서 그러니까 인물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 비닐하우스부터 우물까지 이어지는 메타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판토마임인 것 같아요. 영화 초반 대놓고 얘기를 하죠. 해미가 귤을 까먹으면서 귤이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고 판토마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귤이 없다는 것을 잊었을 때 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언제든 배고플 때 맛있는 귤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없다는 것 자체를 잊었을 때 진짜 실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 없는 존재를 진짜로 있는 것처럼 억지로 느끼는 것과 무언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면 무엇이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종수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미가 사라지고 나서의 종수의 행동을 보면 해미가 있었는데 사라진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 분명히 해미는 있었는데 왜 없어졌을까? 해미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추측은 점점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벤이 갖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일이라고 하는 고양이의 존재, 그리고 분홍색 시계, 뭐 그런 것과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하는 미심쩍은 행동을 축축하건대 벤이 해미를 죽였다고 하는 결론을 스스로 내려버리는 거죠. 그때의 과정을 보면 종수가 해미의 집에 들어가서 자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화면상으로는 해미가 종수에게 자위를 시켜주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요. 하지만 컷이 넘어가면은 해미는 당연히 없고 이건 종수의 상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고, 해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 해미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 이후에 모든 건 다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 컷에는 마치 남산에서 혜미의 집을 바라보고 있고 창문을 통해서 그 창문에서는 종수가 노트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그 이후부터 영화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태까지 종수의 뒷모습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여줬던 카메라가 이젠 단독으로 벤까지 보여주게 돼요. 벤을 미행하기 시작했을 때 벤이 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밑에서 종수가 헬스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벤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맨 처음에 보여줍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사실 이게 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벤의 시선으로 카메라를 잡아주게 되죠. 이거는 실제로 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종수가 소설을 써서 아 벤이 저기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 이후엔 대놓고 화장실에 있는 화장품을 가지고 벤이 면세점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화장을 해주는 씬이라든지 종수의 상상인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벤이 그렇게 한 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면에 조금씩 잡아주게 되죠. 제 생각에는 종수가 혜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신만의 소설을 써내려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수의 생각에선 벤이 혜미를 죽였다는 상상이 도달하게 되고 결국 엔딩에서 벤이 아무런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고 종수에게 나타났을 때 종수는 벤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 판토마임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정말 벤이 혜미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진짜 혜미가 사라진 건지 그런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수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우물이 있었던 없었던 혜미가 종수 자신을 구원자라고 여겼던 그 사실이 중요한 것처럼 종수에게 벤은 죽여야만 되는 대상으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소설을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종수가 벤을 살해한 이후에 모든 자신의 옷을 혜미가 춤출 때처럼 창남처럼 벗게 되고 그것을 모두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엔딩. 그것이 이 영화가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만의 소설을 써내려가고 실제가 어떻든 어떻게 자신만의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왜 벤은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런 미스터리한 단서들을 통해서 해석하게 만드는 여지가 재미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데 혜미가 생각하는 바와 벤이 지향하는 바가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혜미는 판토마임 이야기도 했지만 현실에 없는 것을 긍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수 같은 사람도 꿈꾸는 거고 얘는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벤 같은 사람에게 홀리기도 하는 것이고 근데 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소꿉장난이고 그쵸? 의미 없는 노름이거든. 말하자면 벤은 팩트 폭력하는 사람인 거야. 팬터마임에 팩트가 어딨어? 그죠, 다 가짜인데. 가짜잖아 그냥.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는 확실한 건데 포르쉐가 있고 반포 신축된 건물에 살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의 사명은 팩트 폭력을 해주는 거야 애새끼들에게. 이 그지 새끼들 그지인 것도 모르고 어디 천국 가는 것처럼 진짜 교회 다니는 건 난데 팩트 폭력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너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들 앞에서 한번 떠들어봐. 들어봐 줄게.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벤의 팩트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바는 이 영화의 계급성이라는 거지. 예. 벤은 권력을 쥔 사람이야. 딱히 일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아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사람인 거지. 그치.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팩트가 중요한 거지. 상상이나 판타지나 이상 같은 것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현실을 잊기 위해 고안해놓은 팬터마임 같은 것이고 자기는 그걸 때려 부수는 게 사명인 거지 이 사람에겐. 그리고 그것은 종수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거지. 소설을 지망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거지. 작중에 보면은 종수가 혜미의 일가를 찾아갔을 때 혜미의 어머니와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혜미는 원래 이야기를 잘 지어낸다고. 그러면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 그러면 이 영화도 지어낸 이야기냐?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혜미와 혹은 종수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결론에 도달할 법하지. 근데 여기서 종수가 엄마를 만나고 이 엄마가 아니야 사실은 우문은 있었어. 너가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헷갈리는 것 같고 혜미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양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사실은 우문은 있었어 라고 결론을 내준단 말이지. 결국은 팩트는 확실하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단서로 삼을 수 있는 게
종수가 혜미의 행방을 찾아다니면서 동료 행사 도우미를 만난단 말이야. 근데 이 행사 도우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즘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데 상황을 아셔야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이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게 종수가 혜미의 집에 독단적으로 찾아갔을 때 아래층 거주자가 아마 주인집이겠지. 그렇게 문 두드리면 안 된다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드러난단 말이야. 지금은 여혐의 시대고 트럼프 이야기도 그렇고 청년 실업 이야기도 그렇고 트렌드가 엄청 박아놨어. 그쵸. 최근 트렌드에 엄청 신경 썼다 이 얘기거든. 그런 걸 보면은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꽤 분명하다. 초반에 페이크는 걸어놨지만 이것이 종수라는 화자가 작성해놓은 이야기고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고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방점을 찍어주는 영화다. 이거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고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2018년에 대한 이야기고 여혐에 대한 이야기고 계급 갈등에 대한 이야기다. 파주와 강남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못을 박아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단한 거다. 여자들은 허영덩어리라고 보는 시선이 있다. 그리고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인 맥락이기도 하지. 반공의 시절이 있고 자본의 시절이 있다. 그래서 반공의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 종수라는 인물은 자본과 여혐의 시대에서 칼빵을 날리는 거고 이게 닫힌 해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지를 열어뒀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꽤 분명하다. 그게 분명해지면 너무 저열해지니까 다른 가능성이 열어놨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여혐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렇게 파주와 강남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만 그 후반부에 카메라가 그렇게 시점을 이동하는 거 그거 자체는 종수가 상상하는 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증거처럼 드러내놓고 그렇게 보여주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꼭 혜미를 구원자로 여겨서 장르물로서 그녀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종수가 벤을 죽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불타는 듯한 그림이 한쪽 벽에 걸려 있고 바로 옆 방에서는 벤의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냥 자신들을 지탱하고 있는 밑바탕처럼 깔아두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아, 너넨 그렇게 생각하니? 우린 그냥 즐거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 존재에 대한 자격지심이랄까, 그 계층에 대한 반격이랄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수는 칼로 찌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이코패스를 처단하기 위한 장르물, 예를 들어 악마를 보았다라든지 테이큰 같은 쾌감을 준다기보단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친구로 보이죠. 그 친구는 선택을 잘했어요. 아버지와 달리.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은 벤으로 이어지는 거고 변호사나 벤이나 쉽게 이야기해요. 너 뭐 하는 애니? 소설 쓰니? 너 소설 쓰는구나. 너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우리 모임에서 한번 낭독시켜줄게. 그러다가 재미없으면 없는 존재로 만들어줄 거고 결국 작품은 다 똑같을 것이고 우리는 그 옆에서 가족들끼리 식사할 수 있어. 그런 과거에서도 있었던 역사의 반복과 대물림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실제로 반복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혜미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 벤의 집에 초대되어서 화장실을 가는 장면, 파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장면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하고 싶은 말을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작품에서 말하는 거는 팩트 폭력은 팩트 폭력이라는 거지. 혜미의 판타지에 대해서 벤이 비닐하우스를 태우면서 대응하듯 팩트 폭력을 하듯 종수도 벤에게 실제로 그랬든 아니면 관념 속에서 그랬든 팩트 폭력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벤의 포르쉐를 비닐하우스 삼아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태우는 거야. 혜미도 이태원 단칸방에서 고양이 키우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듯이 벤이라는 인물도 비닐하우스에 불과한 포르쉐에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지.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고.
너가 자연의 섭리라고 했는데 그거랑 똑같지. 뭐 내가 너 칼빵 나가지고 비닐하우스 넣어가지고 불태우는 거나 대마초 피우는 거나 뭐가 그렇게 다르겠니? 이게 미러링이야 하고 죽이는 거야 그냥. 그런 점에서 결국은 폭력이 폭력의 거울이 되는 거고. 그 버닝이라고 하는 것이 벤의 입을 빌리자면 자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버닝을 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데 이유가 있어? 이유는 없어. 그냥 태워지길 원하니까 태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번한다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거잖아.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거는 결국 인간의 섭리라는 거지. 이 영화를 보면은 세 명이 생각하는 버닝의 이미지가 있어. 해미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헝거가 돼서 노을이 모두 지고 깜깜해졌을 때 자기 자신이 없었던 존재처럼 되어버리고 싶다. 그 이야기인즉슨 벤의 말처럼 자신이 태워지길 원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버닝되고 싶다는 이야기지. 해미는 자신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멋진 글귀를 인스타나 뭐 싸이월드에 쓰면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태우고 싶은 그런 번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태워버려야만 해소가 되는 벤 같은 존재가 있는 거고,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벤을 또 태워버리는 종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이 세 명의 서로를 버닝 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때문에 이 영화에서 주는 그 버닝이라고 하는 제목이 인위적인 행동이지만 그것이 마치 자연이다라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섭리처럼 얽히게 만드는 것 같아서 참 재미있으면서 묘한 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이거는 근데 포크너 빨이라고 봐야지. 그쵸? 왜냐면은 포크너의 단편 제목이 번버닝이거든. 헛간을 태우다 아니야. 근데 헛간이라는 뜻을 가진 번이 태우다는 뜻을 가진 번하고 의문적으로 유사하잖아. 헛간을 태워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 번이거든. 번이 버닝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런 점에서 버닝이라는 제목은 좀 날로 먹었다. 원래 있던 거니까. 포크너가 다 지워줬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포크너 활용도 많이 아쉬웠어. 그냥 아이템처럼만 나오잖아. 종수씨 어느 소설가 좋아하냐고. 아, 포크너 좋아합니다. 아, 나도 포크너 읽고 있어. 포크너 재밌더라고. 뭐 이렇게만 나오잖아. 그쵸. 너무 성의 없는 인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차라리 나 한국 작가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또 얘기를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음악 사용이 굉장히 두드러지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서로 섞이지 않는 세 가지 음악이 있습니다. 일단 해미의 테마, 영화 처음부터 들려오는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 이 음악 너무 노골적이죠. 말 그대로 해미 그 자체예요. 터치 마이 바디. 다른 음악과 어떻게 섞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담대하게 드러낸 음악이죠. 반면에 종수의 음악은 좀 다릅니다. 종수의 음악은 선율이 없어요. 파주에 찾아갔을 때 나오는 음악인데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리듬을 잠깐 깨버리는 기타 음악이 나오죠. 처음에 균열을 깨버리는 기타 음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벤의 음악은 좀 중요해요. 벤은 꽤나 고풍스럽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음악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해미가 모임에서 헝거와 그레이트 헝거의 춤을 추고 클럽에서 추는 춤으로 이어지죠. 거기에는 그레이트 헝거들이 가득해요. 그것을 관망하고 있는 건 벤이에요. 벤이 그 음악을 틀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 클럽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마치 그레이트 헝거처럼 춤을 추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추는 그레이트 헝거가 한국에서는 클럽에서 울려 퍼지는 춤이라고 하는 듯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마냥 마치 남산타워에서 이태원의 구석진 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듯한 벤의 음악이 그 클럽의 음악이죠. 그리고 나서 셋이 대마초를 한 뒤에 벤이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때 보면은 재즈 음악이 나옵니다. 스트릿바라든지 뭐 그런 데서 나올 법한 노골적인 선율의 음악이에요. 그 음악에 장단을 맞춰서 해미가 옷을 벗고 춤을 추죠. 벤의 음악에 해미가 춤을 추는 것을 본 순간 종수는 참고 있었던 창녀나하는 짓이다 라고 하는 일침을 날리게 되죠. 그러는 순간 해미의 존재는 사라지고, 그 이후에 종수가 벤을 차로 추격을 할 때 종수의 테마 음악이 나옵니다. 일정한 리듬과 함께 기타가 균형을 깨버리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선 극대화됩니다. 스피커의 최대치를 올릴 정도로 균형을 깨버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불안을 계속해서 자아내죠. 그 이후에 나오는 벤의 음악은 자신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굉장히 전형적이죠. 그 음악을 견딜 수 없는 종수는 클럽에서도 나왔듯이 그 모임에서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가 마무리됐을 때는 종수의 음악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섞일 수 없는 세 가지의 음악인데 이렇게 음악이 쓰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영화가 제공함으로써 좀 더 영화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더욱더 갖춰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 보고 엔딩 크레딧까지 다 올라갈 때까지 멍하게 있었어요. 해석할 만한 것들도 많은데 음악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충격적으로 멋진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많은 요소가 한 지점을 위해서 쭉 달려가는 걸 보면서 멍했습니다.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석은 되지 않지만 얼기설기 되어 있는 것들을 퍼즐 조각을 맞춰야 되니까 퍼즐을 보면 처음에 막막하잖아요. 대충 이 조각을 보면 이게 얼굴인 것 같고 이게 코인 것 같고 이게 다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지? 그리고 이 조각 하나하나가 확 사로잡는 모습들이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멋지게 태우는 장면이 있었을까? 깜짝 놀랐어요.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장면을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가 타면서 떨어져 내려가는 그 비닐 조각들이 마치 사람의 신체 일부가 불타서 떨어져 내려가는 듯한 묘한 인상을 주더라고요. 요즘 비주얼리스트라고 하는 드니 빌레브보다 훨씬 비주얼적으로 뛰어난데? 아니 이창동이 이런 것도 한단 말이야? 미쳤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혜미가 춤출 때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굉장히 노골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을이 점점 지면서 색깔이 바뀌는 풍경과 혜미의 모습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많이 놀랐고, 비닐하우스를 찾으러 다니면서 철새들이 뒤에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한 가지 완벽하게 힘을 준 장면, 종수가 비닐하우스를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림자가 비닐하우스의 문을 잡고 종수 본인이 그림자를 잡는 그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문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와 종수의 실체가 떨어져 있다가 동시에 비닐하우스의 문을 잡는 순간 그림자와 종수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문을 열게 되죠. 그 장면 되게 좀 의미심장하면서 미학적으로도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굉장히 재밌게 본 것 같고, 이창동은 참 신기한 것 같다.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여러 유수 이름 알렸던 감독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창동은 이 사람 끝이 없구나. 어디까지 갈까 이 사람이? 보면서 히치콕도 생각날 정도로 빠져들었는데, 그래서 제 별점은 4.5점 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실망스럽게 봤는데 문제의식 자체가 너무 얄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의성에 지나치게 맞춰가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소재로 선택된 것들도 속내가 빤히 보인다. 뉴스로 들려오는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너무 진부하다. 딱히 뒤통수를 칠만한 요소들이 아니다. 그리고 계급서사, 여혐서사, 한국의 역사 뭐 이런 것들에 천착한다는 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소가 아닌가. 주제의식적으로 보면 사실 베테랑과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냐. 조태호를 그냥 벤으로 치환하면 똑같지 않느냐. 그것도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채의식 때문에 괜히 이 시대 이 트렌드에 맞춰가려고 이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해야지 라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늙은 사람이 어설프게 윤리적 가치관에 주렁주렁 매달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실망감이 듭니다. 여지를 열어놓는 결말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물론 이 영화에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환상이었을 거라는 여지가 있긴 있지. 근데 그조차도 이 주제를 끝까지 추구하면 결국은 이 결말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 결말이 확실하게 고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주제의식을 대변하는 건 맞다. 그 점에서 결국은 닫힌 영화고 말할 수 있는 바가 한정돼 있다. 그래서 밀양이나 시를 통해서 이창동이 기존의 영역으로부터 넓혀간 것에 비해서 훨씬 협소해졌다. 바카스탕 시절로 돌아가는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카스탕이 딱 그런 이야기잖아. 지금 이 개차반이 된 설경구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과정으로 빠지게 되느냐. 그 연원을 추적하다 보면은 5.18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쵸. 아주 시사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돌아가 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에 아주 못 미쳤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사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어색하다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작에 있는 요소를 차용해 온 건 알겠는데, 물론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대사들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 근데 그거는 연출로서 설명하는 게 맞지. 대사에서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진짜 소설책 돼버리는 건데, 이 영화의 씬들 중에서는 소설책스러운 부분들이 아주 많거든. 그쵸. 대표적으로 벤과 종수가 같이 대마초를 빨고 나누는 대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무리하게 원작에 있던 대사들을 그대로 옮기려다 보니까 흐름이 죽어버리거든. 사실은 대사가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꽤 거슬렸고, 별점을 주자면 2개의 반 주고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는데 박하스탕 얘기하니까 왠지 이창동이 설경구가 돼서 나 돌아갈래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밀양이나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박하스탕이나 초록물고기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밀양이나 시의 영역으로 넓어졌던 거에 비해서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그건 나한테 희소식이거든. 여튼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버닝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